북한의 심장부, 그 누구도 들어가길 꺼리는 탄광촌. 그곳에 6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탈출로도 모두 막혀버린 절망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땅굴 밑에서 살아온 한 남자. 그는 가족 8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막히는 여정의 끝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그 전에 잠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21살이 되던 해에도 여전히 아오지 탄광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제 기억 속 평양은 이제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죠.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 이곳으로 추방된 게 제가 4살 때였으니까요. 구내식당 일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는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배급받은 강냉이 가루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은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그나마도 몇 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식 시작합니다. 아침 6시 30분 식당 문을 열면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광부들이 낡은 식기를 들고 서 있었죠. 제일 먼저 오는 건 항상 밤샘 작업조였습니다. 12시간 땅속에서 일하고 나온 그들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동무 오늘은 좀 더 주시오. 한 광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국자로 죽을 한 번 더 떠서 그의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의 갈비뼈가 훤히 보이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동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죽 한 그릇으로는 땅 밑 깊은 곳에서 곡괭이질을 할 힘도 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배식이 끝나고 오전 10시가 되면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겨울엔 동상이 생기기 일쑤였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그건 곧 처벌을 의미했으니까요. 점심 배식이 끝나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면 집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집은 탄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6식구가 살기엔 너무 좁았죠. 언니 배고파. 문을 열자마자 막내 동생 선이가 달려왔습니다. 겨우 7살인 선이는 또래보다 훨씬 작았어요. 영양실조 때문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몰래 가져온 감자 1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언니가 삶아줄게. 진짜? 고마워 언니. 선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자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는 동생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양에 있었다면 선이는 지금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이 심해지신 게 벌써 몇 달째였죠. 탄광 주변의 먼지와 매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절반이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약이 어딨니?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약이 없으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약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동생들은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18살 된 동생 철수는 올해부터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갔죠. 14살 명수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내년이면 철수처럼 탄광으로 갈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배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보통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죠. 어머니가 남겨둔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제 몫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식당에서 뭐 특별한 거 있었어? 명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똑같았어. 강냉이죽이랑 소금국. 명수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14살 나이에 늘 배가 고팠을 거예요. 성장기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졌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갔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지냈죠. 아버지는 탄광일로 지쳐 일찍 주무셨고 어머니는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21살 제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탄광 구내식당에서 일하다가 언젠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똑같이 탄광에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말이죠. 창밖으로 탄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을 파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아침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고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에 젖은 손도 닦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탄광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 제 동생과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부상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피를 흘리는 광부들이었습니다. 김철수 동무가족 어디 있어? 한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쪽으로 달려가자 들것에 실려 나오는 아버지와 철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철수야. 다행히 두 사람 다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에서 일하던 3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친구 순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흘 후 공개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광 노동자 전원이 광장에 모였죠. 추운 날씨에 2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들의 책임이요. 당 간부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안전수칙이라뇨? 낡은 장비, 무너져 내리는 갱도, 제대로 된 안전모조차 없는데. 무슨 안전수칙이란 말입니까? 망자들은 조국의 석탄 생산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했어. 영웅이라는 말에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죠. 죽은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면서 정작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순자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언니. 순자가 저를 보자 와락 안겼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배급도 끊겼는데. 순자 어머니가 넌나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후에야 다시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멈춰섰습니다. 탄광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탄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죠. 이게 정상인가?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순자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언니, 나 내일 중국으로 넘어가.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랑 동생 먹여 살려야 해. 여기선 방법이 없어. 브로커한테 돈 빌려서라도 중국 가서 일하려고. 순자야, 그거 너무 위험해.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잡혀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아. 순자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강했으니까요. 조심해. 꼭 살아서 돌아와. 응. 언니도 잘 지내. 그게 순자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순자가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 후로 순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9살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국경에서 죽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강을 건너다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인가?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선희의 얼굴을 보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앙상한 팔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 명확한 결심은 아니었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아우지는 탄광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게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생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오지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피까지 섞여 나왔어요. 엄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는데 뭐하러.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아오지 인민병원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약을 구해볼게요. 저는 식당 동료를 통해 밀수꾼을 소개받았습니다. 몰래 만난 그는 중년 남자였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폐결핵약. 그거 비싸요. 얼마인데요? 미화 50달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달러면 제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보다 싼 거는 없어요. 그럼 중국 돈 300위안. 근데 품질 보장 못해. 저는 주머니 속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제가 몇 달간 몰래 모아둔 돈 전부였어요. 북한 돈으로는 의미가 없었고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50위안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살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이 돈으로는 일주일치밖에 안 돼. 남자는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꼭 쥐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약으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해 여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명수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김명수 학생 가족 내일 학교로 나오시오. 담임 선생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학교에 갔더니 교무실에 명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명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불온한 발언을 했습니다. 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이요.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느니 탄광사고가 너무 많다느니. 저는 명수를 쳐다봤습니다. 14살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교장이 명수를 때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훈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에 도착하자마자 명수를 꼭 안으셨어요. 잘했다 명수야. 아버지. 하지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알겠니?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참아야 해.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눈에 담긴 분노와 좌절을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요시찰 대상이 될 거야. 조심해야 해. 요시찰이요? 그래. 보이부에서 감시할 거란 얘기지. 보이부.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번 찍히면 끝이었어요. 숙청되거나 더 열악한 곳으로 추방당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얼마 후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선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선이야. 선이야. 저는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선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철수가 선이를 업고 우리는 인민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의사는 선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폐렴까지. 약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약을 주세요. 제발. 제가 매달렸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지난달부터 배급이 끊겼습니다. 돈을 낼게요. 중국 돈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약을 판다가 걸리면 저도 끝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선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선이는 신음했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니. 아파. 괜찮아 선이야. 금방 나을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 없이는 나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새벽녘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혜주야. 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중국으로 가자. 거기 가면 약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
선이만이라도 살려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가족은 하나둘씩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처럼 보였어요. 저는 선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려낼 거야. 우리 모두. 선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동료에게서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왔기 때문이었어요.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셨던 금가루 절반을 주어야 했죠. 이 금가루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선희를 살리는데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금가루. 어머니는 탄광에서 나온 잡석을 몰래 가져와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셨어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걸리면 총살감이었지만 어머니는 탈출의 그날을 위해 계속하셨던 거죠. 선희가 회복되고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탄광 뒤편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혜주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 네, 아버지. 명수 때문에 보이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조만간 문제가 생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중국으로 넘어가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6명이 동시에 국경을 넘는 건 쉽지 않지. 하지만 방법이 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탄광에서 큰 사고가 또 날 거야. 어떻게 아세요? 15갱도 지주가 거의 무너져 가거든. 내가 일부러 더 약하게 만들어뒀어. 저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탈출을 위해 사고를 계획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그 틈을 타서 석탄 운반 트럭에 숨어 국경 근처까지 갈 거다. 그 다음은요? 두만강을 건너는 거지. 강이 얕은 곳을 알아뒀어. 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웃 한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어머니의 금가루가 전부였죠. 엄마, 이게 뭐예요? 선희가 작은 첨보다리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귀걸이랑 반지야.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둬라. 어머니는 금가루와 함께 평양에서 가져온 유일한 장신구를 꺼내셨어요. 결혼 예물이었다고 하셨죠. 엄마, 이것까지 가져가면 살아야 소중하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식당 동료인 영숙 언니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영숙 언니의 남편이 국경 지역 경비를 서는 군인이었거든요. 언니, 국경 경비가 제일 약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왜 그래? 설마. 영숙 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교대 시간이거든. 그때가 제일 헐거워. 근데 혜주야, 진짜 그런 생각하지 마. 잡히면 온 가족이. 알아요, 언니. 저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일주일 전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모두 둘러앉은 가운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목요일. 그날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철수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 선희야. 아주 먼 여행. 제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침도 낫는 곳으로 가는 거지? 응, 그래. 선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혜주야, 너한테 이걸 줄게. 어머니는 금가루가 든 작은 첨보다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엄마, 이건 내가 맞으니까. 만약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네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들을 지킨다고. 약속할게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랐던 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꼭 껴안으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살자. 자유.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유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이 아닌 곳,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곳,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자유라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아우지의 밤이 보였습니다. 탄광의 불빛, 초소의 조명,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저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안녕 아우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목요일 오전 10시 15갱도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사고다. 사고야. 사이렌이 울렸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버지와 철수는 이미 탄강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희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석탄 야적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석탄 운반 트럭이 대기 중이었어요. 아버지의 동료가 운전사였습니다. 빨리 뒤로 올라타. 우리는 트럭 짐칸의 석탄 더미 사이로 숨었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덕분에 제대로 된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린 끝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해. 더는 못 가.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이자 운전사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나도 가족을 먼저 보냈거든. 잘 살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트럭을 돌려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국경까지 8km야. 아버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금방 지쳐서 제가 업어야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괜찮아. 우리 선이 가벼워. 실제로는 무거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철수와 명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죽이기 위해 입에 천을 물리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보름달이 떠서 길을 밝혀주었어요. 저기 보여. 두만강이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계곡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자.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선희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 곧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한다. 소리 내지 마. 강을 건널 때도 절대 말하지 마. 아버지의 지시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얕았지만 얼음이 곳곳에 떠 있었어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철수 내가 먼저. 철수가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 다음 명수, 그 다음 아버지. 저는 선희를 업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혜주야, 내 차례다. 저는 선희를 꼭 붙잡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선희가 제 목을 꽉 감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멈춰. 거기 누구냐? 멀리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우리를 향해 왔어요. 뛰어. 빨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선희를 업은 채 물속에서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선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건너편에 도착한 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물속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빨리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들다시피 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둑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계속 뛰어. 숲속으로. 우리는 중국 쪽 숲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리는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우리 해냈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철수와 명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선희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저기 누가 오네. 한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차림새를 보더니 금방 알아챘죠. 탈북자들이구만.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걸리면 나도 벌금 물어. 돈 드릴게요. 이거. 저는 금가루를 꺼냈습니다.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진짜 금이야? 네. 우리 좀 숨겨주세요. 며칠만이라도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숨어. 하지만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돼. 그녀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아우지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어. 내가 먹을 것 가져다 줄게. 우리는 그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공안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여성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옆집에서 신고했어. 공안이 곧 올 거야.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야 해. 내 조카가 브로커야. 걔한테 연락해놨어.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어둠 속을 달렸어요. 마을 외곽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 우리는 낡은 밴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 다음은 너희가 결정해.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웃었어요. 한국? 그럼 베트남, 라오스 거쳐서 태국까지 가야 돼. 비용이 만만찮은데? 얼마예요? 1인당 2,000달러. 6명이면 12,000달러.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금가루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되나요? 브로커가 금가루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5,000달러 정도 되겠네. 반밖에 안 돼. 그럼 어떡해요? 반은 태국 도착하면 주면 돼. 한국 가면 갚을 수 있잖아. 그건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브로커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탈북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한 달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는 위조 여권과 서류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조선족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어 좀 할 줄 아나? 조금이요. 검문당하면 넌 말해. 가족들은 입 다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베트남까지 버스로 이틀 걸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탈북자 가족 4팀이 함께였어요. 브로커는 관광 가이드로 위장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 여권을 검사했어요. 여기 가족이야. 공안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친척 결혼식 가는 길이에요. 저는 떨리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선희를 보더니 뭔가 물으려 했어요. 아저씨 배고파요.
선희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공안이 웃었어요. 그래? 여기 사탕 줄까? 공안은 사탕을 주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어요.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태국 가는 경로가 막혔거든. 다른 길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하지만 약속은? 약속? 여기서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 돈도 없으면 여기서 내려.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더 줄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혜주야, 어머니 귀걸이. 아버지, 그건 줘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어머니의 귀걸이와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혼 예물이었어요. 브로커에게 건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됐어. 이제 출발하자. 우리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버스, 트럭 때로는 걸어서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통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더위, 모기, 그리고 굶주림. 선희는 계속 아팠고 어머니도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가. 조금만 참아, 선희야. 거의 다 왔어. 저는 동생을 업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 태국에 도착했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 거기서 6시간 걸려. 우리는 또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방콕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방콕 외곽에서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가 어딘데요? 대사관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가. 택시 타든지 해. 하지만 돈 다 받았잖아. 나는 이만. 브로커는 우리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낯선 도시 한복판에 버려진 거예요. 어떡하지? 아버지가 난감해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중국 돈 조금과 태국 바트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가서 물어봐요. 명수가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영어로 물었어요. 코리안 엠버시 어디예요? 직원이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열대 기후의 방콕은 너무 더웠습니다. 선희는 제 등에서 늘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경찰차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스톱. 태국 경찰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파스포트, 여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페이크. 가짜. 노노. 플리즈. 경찰이 무전기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대사관 가는 길인데. 여성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요? 그녀는 경찰에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참 대화를 나눈 후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준대요. 대사관까지 데려다 준다고. 우리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여기에요. 들어가면 돼요. 그 여성이 우리를 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잘 정착하세요. 우리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한국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족 모두신가요? 네,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탈북 경위, 청취, 건강검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친절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선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아? 안 고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정말? 와.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한국이에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희, 철수, 명수, 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껴안았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주 씨 일행 맞으시죠? 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많은 차들. 진짜네. 드라마에서 봤던 그대로야. 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진짜였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낯설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직업 훈련. 모든 게 새로웠어요. 혜주 씨, 한국 생활에 적응되시나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폐결핵 진단이 나왔지만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 공짜로 치료해준다니 믿기지가 않아.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을 계속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선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말투가 다르다고 놀렸지만 곧 적응했어요. 언니, 오늘 학교에서 급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 뭐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불고기랑 밥이랑. 다 먹었어. 선희는 점점 통통해졌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누나, 나 대학 가고 싶어. 갈 수 있어. 너 똑똑하잖아. 명수는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탄광보다 천국이야. 월급도 제때 나오고.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식당 일을 했으니까 익숙했어요.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생겼을 때 저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돈이야. 1년 후 우리는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아우지 집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선희가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다들 잘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고 아버지는 주름이 펴지신 것 같았어요. 철수와 명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선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무슨 생각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그래. 우리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아우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죠. 순자야, 우리 해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싶어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적응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탈북민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이니까요. 언니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2년 후 철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계공학과였어요. 형 축하해. 고마워 명수야. 너도 열심히 해서 대학 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꿈은 의사였어요. 북한에서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침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여기 와서 다시 살았어. 선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언니 나 나중에 선생님 될래. 왜? 북한 사람들한테 진짜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어. 통일되면 말이야. 통일. 저는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까요? 아오지 사람들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 선이야. 넌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어느 봄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사랑의 자물쇠를 하나 샀습니다. 자물쇠에 이렇게 적었어요. 김혜주 가족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 자유 만세. 2012년. 자물쇠를 난간에 채우고 열쇠를 던졌습니다. 열쇠는 공중에서 빛나며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걸 느꼈습니다. 살아있음을, 자유로움을, 그리고 희망을. 저는 이제 꿈꿀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미래를, 행복을. 고마워 엄마 아버지. 우리 모두 살아줘서. 저는 중얼거리며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하루가. 하나원을 나온 지 석 달 후 현실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 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경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면접을 본 식당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5년간 식당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북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날 떨어진 게 15번째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옆자리 사람들이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현장에서 잘렸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계곡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자.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선희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 곧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한다. 소리 내지 마. 강을 건널 때도 절대 말하지 마. 아버지의 지시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얕았지만 얼음이 곳곳에 떠 있었어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철수 내가 먼저. 철수가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 다음 명수, 그 다음 아버지. 저는 선희를 업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혜주야, 내 차례다. 저는 선희를 꼭 붙잡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선희가 제 목을 꽉 감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멈춰. 거기 누구냐? 멀리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우리를 향해 왔어요. 뛰어. 빨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선의를 업은 채 물속에서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선의를 더 꽉 안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건너편에 도착한 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물속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빨리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들다시피 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둑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계속 뛰어. 숲속으로. 우리는 중국 쪽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리는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우리 해냈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철수와 명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선의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저기 누가 오네. 한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차림새를 보더니 금방 알아챘죠. 탈북자들이구만.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걸리면 나도 벌금 물어. 돈 드릴게요. 이거. 저는 금가루를 꺼냈습니다.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진짜 금이야? 네. 우리 좀 숨겨주세요. 며칠만이라도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숨어. 하지만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돼. 그녀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아우지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어. 내가 먹을 것 가져다 줄게. 우리는 그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공안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여성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옆집에서 신고했어. 공안이 곧 올 거야.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야 해. 내 조카가 브로커야. 걔한테 연락해놨어.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어둠 속을 달렸어요. 마을 외곽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 우리는 낡은 밴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 다음은 너희가 결정해.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웃었어요. 한국? 그럼 베트남, 라오스 거쳐서 태국까지 가야 돼. 비용이 만만찮은데? 얼마예요? 1인당 2,000달러. 6명이면 12,000달러.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금가루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되나요? 브로커가 금가루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5,000달러 정도 되겠네. 반밖에 안 돼. 그럼 어떡해요? 반은 태국 도착하면 주면 돼. 한국 가면 갚을 수 있잖아. 그건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브로커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탈북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한 달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는 위조 여권과 서류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조선족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어 좀 할 줄 아나? 조금이요. 검문당하면 넌 말해. 가족들은 입 다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베트남까지 버스로 이틀 걸려.
다음날 새벽 우리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탈북자 가족 4팀이 함께였어요. 브로커는 관광 가이드로 위장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 여권을 검사했어요. 여기 가족이야. 공안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친척 결혼식 가는 길이에요. 저는 떨리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선희를 보더니 뭔가 물으려 했어요. 아저씨 배고파요. 선희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공안이 웃었어요. 그래? 여기 사탕 줄까? 공안은 사탕을 주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어요.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태국 가는 경로가 막혔거든. 다른 길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하지만 약속은? 약속? 여기서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 돈도 없으면 여기서 내려.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더 줄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해주야 어머니 귀걸이. 아버지 그건 줘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어머니의 귀걸이와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혼 예물이었어요. 브로커에게 건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됐어. 이제 출발하자. 우리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버스, 트럭 때로는 걸어서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통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더위, 모기 그리고 굶주림. 선희는 계속 아팠고 어머니도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가. 조금만 참아 선희야. 거의 다 왔어. 저는 동생을 업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 태국에 도착했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 거기서 6시간 걸려. 우리는 또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방콕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방콕 외곽에서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가 어딘데요? 대사관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가. 택시 타든지 해. 하지만 돈 다 받았잖아. 나는 이만. 브로커는 우리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낯선 도시 한복판에 버려진 거예요. 어떡하지? 아버지가 난감해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중국 돈 조금과 태국 바트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가서 물어봐요. 명수가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영어로 물었어요. 코리안 엠버시 어디예요? 직원이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열대 기후의 방콕은 너무 더웠습니다. 선희는 제 등에서 늘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경찰차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스톱. 태국 경찰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파스포트, 여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페이크. 가짜. 노노. 플리즈. 경찰이 무전기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대사관 가는 길인데. 여성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요? 그녀는 경찰에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참 대화를 나눈 후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준대요. 대사관까지 데려다 준다고. 우리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여기에요. 들어가면 돼요. 그 여성이 우리를 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잘 정착하세요. 우리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한국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족 모두신가요? 네,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탈북 경위 청취, 건강검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친절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선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아? 안 고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정말? 와.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한국이에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희, 철수, 명수, 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껴안았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주 씨 일행 맞으시죠? 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많은 차들. 진짜네. 드라마에서 봤던 그대로야. 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진짜였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낯설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직업 훈련. 모든 게 새로웠어요. 혜주 씨, 한국 생활에 적응되시나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폐결핵 진단이 나왔지만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 공짜로 치료해준다니 믿기지가 않아.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을 계속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선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말투가 다르다고 놀렸지만 곧 적응했어요. 언니, 오늘 학교에서 급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 뭐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불고기랑 밥이랑. 다 먹었어. 선희는 점점 통통해졌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누나, 나 대학 가고 싶어. 갈 수 있어. 너 똑똑하잖아. 명수는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탄광보다 천국이야. 월급도 제때 나오고.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식당 일을 했으니까 익숙했어요.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생겼을 때 저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돈이야. 1년 후 우리는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아우지 집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선희가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다들 잘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고 아버지는 주름이 펴지신 것 같았어요. 철수와 명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선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무슨 생각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그래. 우리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아우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죠. 순자야, 우리 해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싶어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적응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탈북민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이니까요. 언니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2년 후 철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계공학과였어요. 형 축하해. 고마워 명수야. 너도 열심히 해서 대학 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꿈은 의사였어요. 북한에서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침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여기 와서 다시 살았어. 선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언니 나 나중에 선생님 될래. 왜? 북한 사람들한테 진짜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어. 통일되면 말이야. 통일. 저는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까요? 아오지 사람들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 선이야. 넌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어느 봄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사랑의 자물쇠를 하나 샀습니다. 자물쇠에 이렇게 적었어요. 김혜주 가족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 자유 만세. 2012년. 자물쇠를 난간에 채우고 열쇠를 던졌습니다. 열쇠는 공중에서 빛나며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걸 느꼈습니다. 살아있음을, 자유로움을, 그리고 희망을. 저는 이제 꿈꿀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미래를, 행복을. 고마워 엄마 아버지. 우리 모두 살아줘서. 저는 중얼거리며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하루가.